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개성공단을 오가던 경의선과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의 통로였던 동해선 도로를 북한이 결국 폭파했습니다. 4년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447억 원에 이어 이번에는 1,800억 원의 우리 세금을 공중에 날려버린 건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북한이 남북을 연결하는 동해선과 경의선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우리 군은 군사 분계선 이남에 대응 사격을 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파주와 김포시, 연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는 명태균 씨가 이번에는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적 대화일 뿐이며 메시지 속 오빠는 친오빠라고 반박했습니다. 따돌림 논란이 불거진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눈물로 작심 발언했습니다. 재보선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역 일꾼론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심판론을 내세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여야 모두 최대 격전지 부산 금정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합의에 따라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도로 일부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남북 연결 도로를 완전히 차단한 셈인데요. 우리 군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대응 사격에 나섰고 정부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가림막이 설치된 군사분계선 북한 쪽 흙길에서 화염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오른쪽엔 여기서부터 개성시라는 도로 표지판이 보이고 멀찌감치 떨어진 뒤쪽에선 북한군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하는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각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에서도 폭발 장면이 우리 쪽 CCTV에 잡혔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끄는 데 이어 이번에 도로까지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북남 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의 두 국가론 천명 이후 남북 육로 차단을 진행해왔습니다.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 살포를 시작으로 지뢰 매설과 가로등 철거 등에 나서다 육로 폭파까지 감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통일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연결도로 폭파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비상식적 조치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대북 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폭파 직후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또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공조 아래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로 남과 북을 잇는 육로는 사실상 완전 차단됐습니다. 한때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로 상징되던 이 도로에는 북한이 예고한 대로 요새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와 철도 연결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연결에 합의했고 2002년 9월 착공했지만 속도는 더뎠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지난 정부 들어서 다시 착공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적대와 대립에 쓰였던 수많은 비용과 노력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쓰일 것이며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뜨거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사 당시 북한의 요청으로 현물 차관 형식으로 1,800억 원가량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로 폭파 직후 이 돈에 대한 상환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동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에는 동해선, 7월에는 경의선 철도의 레일과 침목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남북 육로는 모두 끊어지게 됐습니다. 화살머리 고지로 통하는 길이 있지만 차량이 다닐 수 없어서 판문점을 통하지 않는 한 남북 간 육로 왕래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예고한 대로 폭파한 도로를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나흘 연속 내놓은 담화에서 이번에는 남측의 군부가 무인기 침범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증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일 부지사는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험구역 설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북한군이 국경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하는 등 군사적인 움직임까지 포착돼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면서 접경지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는 오전 9시 30분을 기해 파주시 안보 관광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 지역인 장단면 통일촌과 해마루촌, 국내 유일 DMZ 내 마을인 대성동 마을 이장들에게 주민 이동 자제 권고 등 비상조치를 내렸습니다. 강원 지역 안보 관광지와 동해안 최북단 어장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 단절 조치를 이어온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까지 폭파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접경 지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 알아보죠. 신기혜 기자. 네, 경기 파주시 장산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쪽으로 멀리 북한 지역이 보이고 있는데요. 안개가 끼어서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망대에서 멀리 보이는 북한 지역은 아직 특별한 움직임 없이 조용한 모습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앞서 북한이 도로를 폭파한 오후 2시쯤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로 폭파 이후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으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 저희도 이곳에서 총소리로 추정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촬영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간 단절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고충을 호소했는데 북한의 포격 준비 태세 위협에 이어 남북 간 도로 폭파까지 이어지면서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 간 긴장감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행 예약이 취소되는 등 생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지역에서 만난 주민은 이전과 달라진 최근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50년은 살았는데 그전에 그 버드나무 사건 때 무지 불안했었거든요. 다리도 이렇게 폭발한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우네요. 저기서 지금 폭발을 해서 크게 들렸는지 모르는데 한 이틀은 약간 크게 들렸어요. 저 팡팡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 지금처럼.
앞서 북한은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한 이후 남한과 단절 조치를 이어왔는데요. 접경 지역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하고 경의선, 동해선 연결 도로까지 폭파하고 나서면서 이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투표 독려와 선거운동에 열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이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지만 야당이 추격하고 있는 최대 격전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판세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선거 막바지 여야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조금 전 오후 4시 지역 노인단체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1박 2일 부산 금정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6번째로 부산을 찾으며 힘을 쏟는 분위기인데 오늘도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전력 투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에서는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에서 막판 표결집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히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고인 모독 발언이 순직한 김재훈 전 구청장의 추모의 심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래도 한동훈 대표에게 금정 구민들 또 강화 구민들이 기회를 주는 이런 게 저 막판에 좀 표결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 일정으로 유세 현장을 찾지는 못하지만 SNS를 통해 2차 심판의 날이 하루 남았다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다하지 못할 야당 대표의 역할을 여러분이 함께 대신해달라며 정권의 민생 방기에 맞서 지역 발전을 이끌 민주당의 충실한 일꾼들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번 재보궐선거는 단순히 단체장 한 명 뽑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릴 기회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신 번쩍 들도록 국민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분노를 담아 꼭 투표해 주십시오. 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부산 금정과 인천 강원은 물론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여온 전남 영광까지 모두 쉽지 않은 박빙으로 본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명태균 씨의 폭로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네, 여당 내 뇌관과 동시에 재보궐선거 변수로 꼽히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내용이라며 메신저 캡처본을 공개했습니다. 캡처본에는 김 여사가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고 적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메신저 대화 중 오빠라는 표현은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문자는 윤 대통령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명 씨가 캡처 공개와 동시에 김재원 의원이 감옥에 보내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면서 김 의원도 입장을 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SNS를 통해 명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상황에서 폭로할 테면 해보라고 답한 것뿐이라면서 철저히 대응해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으니 이미 자신이 말씀드린 조치들을 실현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국민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 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까지 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 대통령실이 득달같이 나서 친오빠를 앞세웠다고 주장하며 비난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이 바보라 하느냐며 오빠가 정말 친오빠면 아무 공적 지위가 없는 대통령 부인의 오빠가 이준석 당시 대표를 만나는 등 더 치명적인 국정농단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정감사에도 이 명태균 공방이 벌어지는 모양새죠. 네,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명 씨가 공개한 캡처본을 일일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온 오빠는 자신이 연수원 때부터 30년 동안 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윤 대통령과 똑 닮았다고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기면서 또 조롱하는 것이냐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말을 믿을 거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당선을 도왔다는 명 씨 주장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거듭 허무맹랑하다면서 명 씨가 계속 저렇게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하면 고소를 안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 계속해서 명 씨 의혹을 거론하자 여당의 김종양 의원은 정쟁 국감으로 몰아가지 말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행위와 재판을 하루 종일 이야기하면 좋겠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한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폭로했던 뉴진스 따돌림 논란을 언급하며 하이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국회 국감장 발언대에 섰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먼저 한이는 누구든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국회에 나왔다면서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폭로했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과거 그룹 아일릿의 매니저가 멤버들에게 자신을 못 본 척 무시하라고 했었고 당시 어도어 사내에 사이던 김주영 현 어도어 대표에게 이를 알렸지만 계속 넘어가려고 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이브 고위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뉴진스의 인사를 받지도 않았고 직원들이 뉴진스를 욕하기도 했다며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생겼다고도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느낌뿐만 아니었고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네, 이에 하이브 측 인사이기도 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가능한 조치는 모두 했었다면서 아직 한이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찾지 못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에 한이가 곧장 재반박에 나서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죄송한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사회 의지도 없으시고 뭘 어떤 액션을 조치하실 의지도 없으시는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이 따돌림 논란 관련 질의는 1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감사 과정에서는 연예인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대학의 수시 모집 시험 관리 부실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연세대가 수시 논술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검토 중입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입학처장 등이 모여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학교 측은 공정성 훼손은 없었기 때문에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고 자백한 유명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해 경찰이 입건전 조사 4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측을 상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곧 정식 수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 불법 도박을 고백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의 도박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들어왔고 서울 강남경찰서로 사건이 넘어온 겁니다. 입건전 조사는 정식 수사 이전 내부 조사 단계 4사를 의미합니다. 경찰은 먼저 이 씨 측과 접촉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 씨 본인이 불법 도박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식 수사 단계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과 이수근 씨 등 동료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대부 업체에도 손을 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유명인이라도 거액을 무담보로 빌리긴 힘들었을 거라며 불법 업체와의 연관성도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부 업체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불법기획에서 그냥 속칭 막사채라고 하는 데들 있죠. 협회에 등록되고 이런 데면은 그나마 정상적인 데인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빌렸다면 문제가 더 될. 경찰은 이 씨가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불법 도박 규모와 다른 연예인 등이 연루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후배 선수 등을 협박해서 수면제 등 마약류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또 한 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오 씨에게 마약류를 건넨 전현직 야구 선수 김모 씨와 황모 씨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오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야구 선수 등 14명으로부터 86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 2,365정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올해 길었던 폭염 영향으로 배추와 무, 상추, 깻잎 등 채소류의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오늘 기준 8,635원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32% 오른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도 한 개 소매 가격이 3,605원으로 지난해보다 49% 올랐고 적상추는 100g이 2,619원으로 80%가 올랐습니다. 지난 8월 월간 기준 5년 1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9월에는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는 전달보다 0.79% 올라서 8월 상승폭 1.27%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9월 전국 아파트 상승률도 0.23%로 전달 0.33%보다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병사 월급이 꽤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월급을 나눠 가지려고 남 대신 군에 갈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20대 남성이 대리 입대해서 군 생활을 하며 월급을 나눠 가진 건데요.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 적발된 황당한 사례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군부대에 필요한 운전병을 양성하는 부대입니다. 지난 7월 강원 지역 한 신병교육대로 입영한 뒤 이곳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던 20대 남성 조모 씨. 조 씨는 과거 이미 군대에 입대한 뒤 건강 문제로 전역했다가 또 입대했습니다. 알고 보니 입대를 앞둔 20대 남성 최모 씨를 대신해 입대한 것. 인터넷을 통해 만난 최 씨가 군 월급 절반을 나눠주겠다며 대리 입영을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 행세를 하며 신체 검사를 대신 받고 신병교육대와 자대 배치에 이어 후반기 교육까지 받으며 3개월 가까이 군 생활을 이어가던 조 씨. 병무청과 군부대까지 모두 속인 군 생활은 발각을 두려워한 최 씨가 자수하며 드러났습니다. 대리 입영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병무청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제 뒤로 보이는 수송교육연대에서 조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월급을 나눠 갖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2등병 월급 64만 원 가운데 30만 원 정도를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 입영 적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무청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홍채 인식 등 확인 절차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들어갈 때 병무청에서 신분증하고 본인 여부 확인한 다음에 군부대에 입영을 시키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 본인 확인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검찰은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씨를 재판에 넘겼고 공범인 최 씨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북한이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물로 여겨졌던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를 폭파했습니다. 우리 군이 관련 움직임을 포착한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한반도 서쪽 그리고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을 지금 완전히 폭발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1월 15일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이라는 걸 합니다. 예. 그때 그 얘기했던 핵심 메시지가 화해, 통일, 동족 이런 모든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물리적 조치를 불가역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동해선 도로철도, 경의선 도로철도를 지금 차단하고 폭파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던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통일, 평화, 교류협력, 동족 이런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남북한을 차단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이게 경의선, 동해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선대에 이어서 쭉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폭발시켜버린 의도는 뭘로 봐야 됩니까? 그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동족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이제 가장 교전적인 두 국가 관계인데 그 개념에 부합하는 물리적 조치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남북 관계를 완전히 이제 차단하는데 그게 이제 과거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남북한이 뭐 특사 방북을 했던 또 우리 기업인들이 또 경영 목적으로 방북을 하든 그걸 이용했던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그 통일을 향한 또는 그 화해를 향한 그 피와 땀이 이 설에 있는 그런 도로 철도거든요. 예. 그걸 이제 북한이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데 앞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향후 상당 기간 남북 관계는 회복하기 힘들다. 지금으로서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남아 있는 게 자기들 체제 유지하는데 가장 지금 이익이 된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상당히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선은 정치적으로 남북 관계를 단절시켜 놓는 게 자기들 체제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은 좀 요원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산 가족들은 그 누구보다 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지금 북한의 하는 그 어떤 행동들을 보면 향후 상당 기간 이 단절된 남북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구조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거기도 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재개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 비핵화가 돼버렸어요. 예. 근데 북한은 지금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헌법에까지 자신들은 더 이상 타협을 하지 않겠다. 이건 협상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명기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고수하는 한 남북 관계는 다시 재개되기가 힘든 게 이제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저렇게 우리 측에서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흙먼지를 휘날리게 만들어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일부러 저런 좀 화려하게 좀 자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북한이 하는 방식을 보면 이제 선전선동의 효과를 어떤 극대화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지난 2020년 그 6월달에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도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저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지를 이제 강력하게 어떤 강력한 메시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지,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는 퍼포먼스를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남북을 이제 연결하는 육로는 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통로라든가 화살머리 고지만 남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상 그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오늘 이 폭파 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모든 남북한을 연결하는 모든 도로는 지금 단절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JS 지역을 얘기하는 이 공동 경비 구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엔사가 지금 주둔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정전 협정에 의해서 이게 간신히 지금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정전 협정을 관할하는 핵심 주체가 지금 유엔사고 그 유엔사가 이제 JSA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JSA의 역할 중에서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떻든 남북 관계 모든 연락 채널이 지금 다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예. 유일하게 북한 입장에서도 뭔가 어떤 최소한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유엔사 채널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도로는 단절시켰지만 전화 통화를 통해서든 다른 방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의 오해와 오판에 의한 어떤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화 채널로서는 JS를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맥락에서 물리적인 도로는 지금 거의 차단됐지만 예. 어떤 전화 통신이든 인편이든 그런 걸 통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는 지금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문점을 지나려면 경의선을 통과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판문점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뭐 남북한 그 특사단이라든지 또 뭐 정주희 회장이 소떼몰이를 하면서 이제 판문점을 거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 대부분 이제 경의선 도로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의선 도로를 이렇게 폭발하면서 이제 단절을 시켜 놓으면 사실상 모든 육로가 지금 차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판문점을 경유하는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을 올라가는 그 도로도 결국은 경의선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든 북한이 저런 폭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남북한을 연결하는 어떤 도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물리적인 연결로도 지금 폭파시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 통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북한은 유엔군 사령부에만 통지를 하고 우리 군에는 통지를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밑에서 이런 뭐 접촉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남북한이 지금 정세를 관리하는 어떤 태도나 입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한을 서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어떤 그 우위에 서겠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타협의 태도를 서로가 지금 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한이 서로 지금으로서는 브레이크 장치 없는 전혀 안전 장치 없는 상황에서 서로 충돌 코스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는 있는데 어떻든 또 저희들이 주목할 부분은 과연 이 유엔사가 남북한의 충돌을 그냥 지켜볼 것인가. 아시겠지만 유엔사라는 게 결국 이제 주한미군이 또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군사적 충돌 국면을 어느 정도 관리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 지금 미국의 처지가 지금 한반도에서 이렇게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고 또 미국은 사실상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중동 전쟁 뭐 대만 사태 그리고 지금 불과 지금 한 달이 안 남겼잖아요.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렇게 발전이 된다면 사실 이건 미국이 전혀 원하는 상황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적절한 상황 관리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폭발로 1,800억 원의 우리 세금을 날려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4년 전에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는 447억 원이 날아간 것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분명히 이 북한의 이 폭파 행위는 우리가 규탄을 해야 되고 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인프라가 이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는 결국 남북 관계가 좋을 때 우리 민간 기업인들이 이제 북한에 진출할 때 보다 안전하고 또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인프라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 기업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왕래를 하면서 보다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이제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어떤 그런 그걸 정부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인프라를 건설해 줬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걸 우리가 막은 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당신들이 와갖고 인적 왕래도 하고 또 경협 사업도 하라고 계속 우리는 계속 열어놨다, 문을 열어놨다. 근데 당신들이 비핵화를 우선시하면서 결국 이제 비핵화라는 게, 왜냐하면 비핵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활발하게 인적 왕래를 하고 경협을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돼야 되고, 비핵화에 따라서 대북 제재가 완화되어야만이, 그래야 정상적으로 왕래가 되고 경협이 추진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건 우리 책임보다는 당신들이 지금 그 핵 문제를 우선시하고 또 대북사의 제재를 준수하다 보니까 그걸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북한은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자기 책임을 인정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예. 그죠? 어떻든 북한의 이런 그 폭파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남한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계기로도 상종하지 않겠다. 남한하고는 우리는 적대적 주국가에 충실한 그런 어떤 물리적 또 문화적, 심리적 모든 조치를 지금 취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이 체제 유지가 예전만 못하고 주민들의 뭐 충성심이라든지 체제 결속을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인 대남 좀 적대심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이번 그 폭파도 역시 북한에서 혹시 남한으로 넘어오려는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이제 북한에서 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온 탈북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고 또 높은 방벽을 쌓고 이런 것들이 탈북자를 막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거는 지금 잘못 보는 거라고 일단은 봅니다. 지금 탈북하신 분들은 대부분 바다를 통해서 오든지 안 그러면 이제 북중 국경을 이제 넘어서 대부분 탈북을 했지, 이렇게 지금 중무장되어 있는 이 군사 분계선을 통해서 탈북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 쉽지 않고요. 예. 더군다나 도로 철도는 탈북 루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눈에 띄기 쉬운 장소인데 어떻게 저런 통로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어떻든 지금 이 경의선 동해선을 완전히 이제 그 차단을 하고 또 요새화하고 이런 과정은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군사적 충돌을 대비하는 그런 측면이 우선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들은 방어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남북한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이런 시설들이 공격을 하는데도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를 보면 지금 개성단이 아직 남아 있어요. 예. 도로 철도는 다 중단돼 있지만 개성단 건물들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이 계속 얘기를 하길래 그 경고를 한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 개성단도 완전히 이제 건물, 우리 공장들, 기업의 공장을 다 철거하고 거기에 과거에 주둔했던 그런 포병들, 그 서울 이제 유사시에 서울을 가장 먼저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정예화된 부대를 배치하겠다, 중장비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수순은 결국은 금강산, 개성단을 중무장화 시켜서 유사시에 공격할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들 가능성, 이게 아직 저는 남아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개성공단, 뭐 금강산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 어떤 평화 분위기가 오더라도 그 어떤 기업이라도 투자를 꺼리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상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은 조언을 울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봐야 되고,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만 남북 교류 협력이 재개되는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그 비핵화에 따라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완화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북한은 절대 이 비핵화는 할 수 없다. 이건 협상 의제도 아니다. 우리는 만약에 협상을 해도 핵 보유국의 지위로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 어떤 상황을 고려하면 남북 교류 협력 또는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은 향후 상당 기간 다시 재개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정부가 그 정권을 잡아도 북한과 대화가 힘들다면은 김여정 부부장이 뭐 미군을 향해서 혹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 듯한 이런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 미국 대선 결과를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물론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과 대화를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시도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의 바이든 정부보다는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숨통을 열어주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근데 이제 그 결과를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이제 북한은 우발적 충돌을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서 이게 확진이 되면 아무래도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깊이 연루될 수밖에 없고, 깊이 연루되면 이제 자기들 체제 유지에도 상당한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리한다고 일단 봅니다. 보는데 뭐 우발적 충돌이라는 게 의도하고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엔사가 이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주체니까 지금 이렇게 무인기가 날아오고 뭐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전협정을 위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유엔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라. 그런 메시지는 지금 보내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유엔사라는 게 결국은 미국이란 말입니다. 미국이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서 좀 더 이렇게 극적인 반전을 이루내느냐,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떻든 지금 군사적 충돌은 북한한테도 이해가 안 되고 유엔사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지금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동북아에서 또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은 우선은 관리하는 게 우선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든 유엔사든. 그런 부분이 그나마 이제 이렇게 북한이 지금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 관리는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의 남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 대비 태세, 또 총격까지 오고 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의도와 무관하게 확전될 경우 그거는 유엔사든 미국이든 감당 못할 수도 있겠다. 예.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경의선과 동해선은 2000년 그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남북 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약속을 깬 건데 이런 게 북한 사회에서 용인이 되는 겁니까? 이제 북한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김정은 정권도 새로운 논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가 폭파까지 해가면서 남북한을 연계하는 모든 도로, 철도, 통신을 끊을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담화를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그 남쪽에서 우리를 계속 지금 흡수 통일을 시도를 하고 있고 정권 종말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남쪽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양보를 하고 대화와 협상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우리 체제를 유지하는데 이게 합리적인 방식인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통일이든 민족이든 화해 협력이라는 이런 개념조차 완전히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걸 주민들을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대 유훈까지 지금 저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는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도로 철도 지금 오늘 이제 도로를 차단하는 이런 폭파 행위를 하는 것도 지금 노동신문 일면에 지금 게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북한 나름대로 이제 주민들을 자기 입장에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 남한은 계속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이 수시로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도부를 제거하겠다는 그런 참수작전을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정권 종말을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런 단절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죠?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행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더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은 유사시 만약에 계속 또 남쪽에서 무인기를 보내고 또 무인기 이상의 군사적 도발을 한다. 우리가 계속 그걸 지키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거기에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지금 그래서 이제 남북한 관계만으로 지금 문제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유엔사든 미국이든 제3자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상황을 관리를 하고 뭔가 극적인 어떤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과연 제 그런 기대, 희망대로 유엔사든 미국이든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군 수뇌부를 소집했습니다. 일종의 우리의 NSC 같은 그런 회의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무인기가 평양 위에서 날아다닌 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논의한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 것 같으세요? 이런 이제 협의회, 국방안전협의회거든요, 일종의 거죠. 이런 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물론 이제 일부 내용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무인기만 대응하기 위한 회의가 아닌 것 같아요. 이 회의 내용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유사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그걸 이제 미리 대비하면서 자기들이 각 분야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참모부, 국방성, 국가보위성 이런 그 핵심 이렇게 국방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부서의 최고 어떤 수뇌부들을 모아놓고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단순히 무인기 사태만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좀 더 큰 틀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확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그런 지금 국방 안전 회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지난 10일 담화에서는 민간 단체에서 날려보내는 무인기가 국경을 제멋대로 넘나들도록 군부가 식별조차 못했다면 분명히 문제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제는 평양 무인기 사건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라는 걸 명백히 알고 있다. 이렇게 민간 단체 가능성을 얘기를 했다가 어제는 확실하게 우리나라 군이 그랬다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입장이 변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무인기를 이제 수거했을 가능성 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평양 상공을 날아갈 때만 해도 자기들이 이제 그 사진만 찍었잖아요. 그 영상 촬영만 하고 그 무인기의 어떤 모험체라 그럴까? 또는 이게 만약에 폭발됐다면 이제 잔해 같은 거, 자폭형 드론이라면 이제 그걸 이제 수거를 못한 상태인데 오늘 이제 김여정 부부장 담화 내용 보면 어떤 자기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군부의 소행이라는 한국군이 소행이라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걸 이제 확실한 증거를 이제 곧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무인기를 이제 수거를 했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분석 평가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증거가 있다는 건데 물론 그거는 이제 공개를 해봐야 알고 또 우리 정부가 또 그걸 또 이제 확인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게 한국 군부의 소행이다. 그 군부의 소행인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지금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 파장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북한은 자기들도 우리 몇 년 전에 보냈잖아요. 202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용산 대통령실 가까이까지 그런 무인기를 보낸 그런 자기도 그런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북한이 만약에 이제 이게 남한 군부 소행이라는 걸 명백하게 입증을 한다면 이 파장이 지금보다도 훨씬 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지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비 내리는 곳 없이 대체로 하늘만 흐리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구름이 햇볕을 가리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지만 반대로 밤에는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자정까지 서울 기온이 18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서늘하거나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내륙에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이에 따라 서울 낮 기온이 24도, 대구 2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고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오늘보다 아침 공기가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또 내륙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영동은 새벽부터 낮 사이,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후에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오겠고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한이 남북 합의에 따라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도로 일부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남북 연결 도로를 완전히 차단한 셈인데 우리 군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대응 사격에 나섰고 정부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가림막이 설치된 군사분계선 북한 쪽 흙길에서 화염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오른쪽엔 여기서부터 개성시라는 도로 표지판이 보이고 멀찌감치 떨어진 뒤쪽에선 북한군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하는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각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에서도 폭발 장면이 우리 쪽 CCTV에 잡혔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끄는 데 이어 이번에 도로까지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북남 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의 두 국가론 천명 이후 남북 육로 차단을 진행해왔습니다.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살포를 시작으로 지뢰매설과 가로등 철거 등에 나서다 육로 폭파까지 감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통일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연결도로 폭파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비상식적 조치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대북 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폭파 직후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또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공조 아래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면서 남과 북을 잇는 육로는 사실상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한때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로 상징되던 이 도로에는 북한이 예고한 대로 요새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와 철도 연결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연결에 합의했고 2002년 9월 착공했지만 속도는 더뎠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지난 정부 들어서 다시 착공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적대와 대립에 쓰였던 수많은 비용과 노력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쓰일 것이며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뜨거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사 당시 북한의 요청으로 현물 차관 형식으로 1,800억 원가량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로 폭파 직후 이 돈에 대한 상환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동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에는 동해선, 7월에는 경의선 철도의 레일과 침목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남북 육로는 모두 끊어지게 됐습니다. 화살머리 고지로 통하는 길이 있지만 차량이 다닐 수 없어서 판문점을 통하지 않는 한 남북 간 육로 왕래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예고한 대로 폭파한 도로를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나흘 연속 내놓은 담화에서 이번에는 남측의 군부가 무인기 침범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증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북한 접경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등 군사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엄중하게 대처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 주장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유지한 정부가 충돌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한 무인기가 평양을 침범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러시아가 주권 침해 등을 언급하며 동조하자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러시아 외무부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두둔하며 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을 운운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책임은 동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며 공격적 언행을 서슴지 않는 북한에 있다면서 과거 북한 소행으로 확인된 수차례 대남 무인기 도발 시 러시아는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며 설명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군사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과 맞물려 이목이 쏠립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에 이어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요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안드레이 벨로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벨로소프 장관은 하루 전 중국군 의장대 사열에 이어 동진 국방부장과도 회담했습니다. 다음 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재회에 앞서 안보 의제 조율 차원의 방중으로 풀이됩니다.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е вое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важный элемент повышения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поддержания глобальной и региональн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미리 예정된 방문이었지만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과 맞물려 예사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때마침 북러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약이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한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베이징에선 서울보다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북한이 옛 소련과 밀약을 통해 6.25 전쟁을 일으켰던 것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半岛局势紧张，不符合各方的共同利益。当务之急是避免矛盾进一步激化。 당시 중국은 전쟁을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됐다는 역사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이완에 상륙할 병력을 압록강으로 돌리면서 통일의 기회를 놓쳤던 만큼 한반도 정세 불안을 원치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에선 미군의 대응력 분산을 노려 한반도와 타이완에서 동시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 챙길 게 많지만 특히 수유가 큰 고민거리죠. 태어난 뒤 6개월 이상 모유 수유를 받는 신생아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모유와 분유 그리고 이유식을 함께 먹인 비율이 10년 새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그리고 완전 모유는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유행기를 거치면서 모유 수유율이 감소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산모가 출산한 뒤에 아이가 성공적으로 젖을 물기 전에 일찍 퇴원을 하거나 감염 우려 탓에 산모와 아기가 접촉할 시간이 줄어든 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은 현실적으로 6개월 이상 꾸준히 모유 수유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일터에 가기가 힘들 뿐더러 일하는 중간에 수유하기가 쉽지가 않죠. 게다가 회사에 수유실이 없다면 근처에 수유실을 오가야 하는데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 이유로 모유 대신 분유 선택하는 분들 많죠. 분유 제조기 많이 쓰시는데요. 시중에서 많이 쓰는 분유 제조기 제품을 비교해봤더니 성능과 가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분유를 타줘 신생아 필수 육아용품으로 자리 잡은 분유 제조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6개 분유 제조기의 분유 제조 농도와 온도 정확성 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우선 분유 농도가 너무 진하면 신생아가 변비에 걸릴 수 있어 국내 주요 분유 제조사들은 조유 농도를 14%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6개 제품 가운데 국산 버들과 미국 브랜드 베이비 브레짜 등 2개 제품이 권장 농도 대비 1%포인트 이내의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이들 두 제품은 온도 정확성 시험에서도 설정 온도보다 1도씨 이내 차이를 보였습니다.
분유 제조 시간은 국산 베베러브 제품이 단계별로 11초에서 18초가 걸려 가장 짧았고 버들은 이보다 최대 2분이 더 걸렸습니다. 신생아에게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는 분유 거품은 6개 제품 가운데 국산 눈누 제품에서만 발생했습니다. 가격은 제품별로 최대 3.8배 차이 났는데 베이비 브레자가 30만 원가량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꼽혔습니다. 지방이나 유당 성분이 들어있는 분유는 세균 번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세척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분유 제조기를 청소할 때에는 과탄사 소다나 베이킹 소다 등 산성 세제를 이용해서 세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시험 평가 결과는 소비자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신축 아파트 인기에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던 재건축을 앞둔 구축 아파트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1억 8천만 원에 팔리면서 기존 최고가를 뛰어넘었고요.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 아파트도 지난달에 26억 5천만 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첫째 주 서울 기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 가격이 0.11% 올랐는데요. 준공이 5년이 안 된 신축이 0.07% 오른 것과 비교하면 대비가 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지은 지 10년이 안 된 아파트 거래는 3분기 들어서 이렇게 줄었는데요. 2분기에 올라갔다가 3분기에 줄었죠. 그런데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1분기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축 아파트 인기 현상은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한 데서 기인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서울 지역에서도 강남과 마용성 등 인기 지역과는 달리 노원구와 은평구는 거래가 적어서 양극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 오름세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과 전국 모두 월간 기준 집값의 상승폭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달보다 줄었는데요. 오른 폭은 둔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1.27%가 올라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으로 5년 11개월 만에 월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 9월에는 상승폭이 0.79%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달보다 값이 오르긴 했지만 그 기세가 누그러진 것입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는 분들하고 갭 차이가 많이 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보든지 이게 자금 마련이 또 더 이루어져야 되니까. 전국으로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9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0.23%로 전달의 0.33%보다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B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전체 매매가도 전국과 서울 모두 오름세는 유지했지만 폭은 줄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주택 매매가 상승폭이 전달에 비해 줄어든 건 전국과 서울 모두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9월 스트레스 DSR 시행 전에 이미 서둘러서 집을 많이 샀고 금리 인하가 선반영된 데다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투자 수요는 물론 실수요자 감소로 인해서 더욱이 매매가 선행지수 격인 9월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의 절반, 7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집값 오름세는 당분간 더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서 추세적으로 떨어질 상황은 아니며 올해는 강보합을 유지하다 다시 완만한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서울 같은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집값의 급격한 변동보다는 어느 정도 완만한 추세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월 전국과 서울의 전세값 상승률도 각각 0.19%와 0.40%를 기록해 전달의 상승폭보다 줄었고 전국의 월세값도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상승률은 0.11%로 다소 위축됐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천천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4일 월러 이사는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후보 연구소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는 연준이 지난 9월 회의 때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더 신중하게 해야 함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지속된다면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중립 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번째로 부산을 찾아 금정구 사수에 공을 들였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를 활용해 심판론에 불을 지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 하루 전 부산 금정구를 6번째로 찾아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역 일꾼을 뽑는 데만 집중해달라며 막판 호소전을 펼쳤습니다. 저도 만나는 이 국민들께 제가 당과 정을 쇄신시키고 더 잘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판 출석으로 유세 현장에 가지 못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개 발언으로 지지층 결집을 독려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초단체장 4곳이 걸려있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은 부산 금정구입니다. 여권의 전통 우세 지역이었지만 낮은 당정 지지율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단일화라는 변수가 더해지며 양측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대표 입장에선 금정을 사수하지 못하면 향후 책임론 공방에 휩싸이며 당 장악력이 확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최근 민주당발 혈세 낭비 등 설화가 지역 민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내심 승리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그 명예훼손에 가까운 그런 망언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좀 심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지 않은 만큼 막판 뒤집기로 신승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정권 심판론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신 번쩍 들도록 국민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의 3파전 양상을 보이는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도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당의 최대 기반 호남에서 혁신당 혹은 진보당의 자리를 내주면 이재명 대표의 단일 대우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규모는 작지만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정면 승부를 펼친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도 적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총력전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격전지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의 향방도 결정되리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과거 김건희 여사와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에 나서며 진실공방 양상으로 흘렀는데요. 명 씨 폭로의 파장,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SNS에 공개한 대화 내용에서 김건희 여사는 명 씨를 선생님이라 지칭했습니다. 명 씨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며 완전히 의지한다고도 적었습니다. 오빠를 용서해달라고 대신 사과하며 철없이 떠든다고 표현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명 씨는 대화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뤄진 건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정황상 대화록에 등장하는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내고 언급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문자는 윤 대통령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며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6개월간 매일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대화 내용을 일일이 읽으며 여기에 등장하는 오빠가 대통령과 똑 닮았다고 비꼬았습니다. 카톡에서 말하는 오빠는 제가 30년간 봐왔던 누구랑 똑 닮았습니다. 연수호 때부터 봐왔던 윤석열 용산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실 설명에도 야당이 우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식 기관에서 사실을 밝힌 그 소명하는 것도 안 믿는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믿고 바로 우리 의정활동을 하고 국감을 하겠습니까? 김정은 말을 믿겠습니까? 명 씨가 서울시장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한 오세훈 시장이 나온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됐는데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주장들이라 일갈하며 명 씨를 향해 자신이 있으면 뭐든 폭로하라고 맞섰습니다.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허무맹랑한 소리죠.
명태균 씨 폭로 파장이 확산하며 중반부에 접어든 국감 최대 내관으로 부상한 가운데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그간 하이브 안에서 따돌림이 있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이브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며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따돌림 논란 증언을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한이는 통역사 없이 홀로 발언대에 섰는데 누구든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거 겪었던 사건 내용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이어 하이브 고위 관계자가 인사를 받지 않고 직원들이 뉴진스를 욕하는 일도 있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에 하이브 측 인사인 어도어 김주영 대표는 한이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가 필요한 조처를 다했는지를 두고는 설전 아닌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사회 의지도 없으시고 어떤 액션을 조치하실 의지도 없으시는데 최선을 다하셔도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김 대표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티스트분들 저희 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권까지 잘 보호해서 이번 사건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갈등에서 비롯됐는지를 두고 한이는 관련이 없겠느냐고 지적했지만 김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공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오늘 공포된다며 금투세 폐지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과 기관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 기념품으로 싸게 파는 스타벅스 텀블러가 있다고 하면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른바 짝퉁 텀블러 13만 개를 만들어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반값이라는 홍보에 관공서와 기업들도 속았는데 그냥 봐서는 정품과 구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창고 사무실.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곳곳에 수북이 쌓인 상자들. 이른바 짝퉁 스타벅스 텀블러를 만들던 곳입니다. 레이저 기기로 스타벅스 로고를 똑같이 새기고 포장 상자에 사용 설명서, 스티커까지 누가 봐도 정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조 제품을 만든 총책 53살 A씨를 포함해 일당 9명은 경찰 단속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무지 텀블러와 뚜껑, 고무패드 같은 부품을 따로따로 중국 등에서 들여와 조립했습니다. 공식 수입 업체가 아닌 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들여오는, 즉 병행 수입 제품이라고 속이고 정품의 절반 값에 판다고 홍보했는데 감쪽같이 속은 관공서나 기업, 민간단체 등에서 기념품으로 단체 주문한 곳이 많았습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만들어 판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가 무려 13만 개, 24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제 아무런 상표가 없는 일반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세관 단계에서의 단속을 피했고 2차적으로 이제 상표를 각인을 하고 이제 인쇄를 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제조했기 때문에 좀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상표 경찰은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특허청은 로고 등이 정교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만큼 정식 매장에서 사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법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단속을 피하는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만큼 신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6년 동안 최소 24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국민의힘 측이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TBS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 씨에게 출연료 2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인 경제인들의 큰 잔치,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이번 달 전북에서 열립니다. 예, 작년까지는 세계 한상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이름도 바뀌고 규모도 커졌습니다.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지사 YTN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북 특별자치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2002년에 처음으로 설립이 돼서 전 세계 170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출신의 세계 한상들이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고 국내 비즈니스맨들과 같이 교류를 하는 그런 기회인데요. 그동안 20년 동안은 세계 한상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세계 한인 비즈니스 데이로 이름을 바꾸고 또 재외 동포청이 작년에 설립이 되면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데이 규모도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북 입장에서는 올해 1월부터 저희가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뒤로 하고 전북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자치도 출범한 원년에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열게 돼서 더욱 뜻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 전 세계 한인 기업인들이 모이는 큰 국제 행사인데요. 특히 이번에 전북 특별자치도가 주안점을 둔 점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그동안은 각 도를 돌아다니면서 20번의 행사를 했고 이번이 22회째인데 전북으로서는 처음입니다. 다른 나라에 계신 분이 전북에 와볼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기회에 전북의 잠재력과 또 최근에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새만금의 현장 이런 곳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싶고 또 전북에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로 수출 판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 해외에서 오시는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전북의 기업들과 같이 수출 상담도 하고 접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기업의 영토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아까 행사 규모가 커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명이 지금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세계 170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비즈니스맨들이 1000분 정도 오시고요. 국내 비즈니스맨들이 약 2000명, 순수하게 비즈니스맨들만 약 3000명 정도가 모이게 되고 2박 3일 동안 또
저희가 전시 부스가 320개의 전시 부스가 있습니다. 예. 이 전시 부스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자기 기업을 홍보하는 전시 부스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아마도 뭐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관람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행사 장소가 컨벤션이 아니라 전북대학교라면서요. 네. 대학교에서 이런 행사가 치러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 전북이 뭐 많이 아쉽게도 과거에 5성급 호텔과 대형 컨벤션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개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그동안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해외에 있는 비즈니스맨들에게 그동안 5성급들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전북은 한옥을 경험하시는 게 어떠냐. 그리고 전북의 한옥마을, 또 한복, 한식 이런 K컬처의 진수를 맛보시면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이 따뜻한 고향의 품을, 고국의 문화와 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설득을 해서 저희가 투표 결과 어렵게 다른 경쟁지를 이기고 저희가 개최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K컬처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전북 전주이기 때문에 컨벤션 대신에 전북대학교에 있는 여러 시설들, 공연시설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대운동장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제가 사실 여러 번 가봤는데 또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아늑함 또 많은 장점들이 있어서 저는 훨씬 단일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왠지 더 활기찬 이번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시기로 전북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손결돼야 할 것이 이제 전북에 있는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일 텐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통상 전북 하면 농생명 바이오는 좀 앞서고 있지 않냐. 다른 제조업은 조금 뒤에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최근 10년간 많이 바뀌었습니다. 탄소 산업 또 수소 산업, 대한민국의 유일한 수소 특화 산업단지가 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새만금이 지정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오고요. 또 대한민국 상용차의 95%가 버스 트럭이 전북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산업 또 특장차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북이 아무래도 제조업에서 강점을 가지려면 기존에 이미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삼성전자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손을 잡고 전북형 삼성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삼성전자의 엔지니어 명장들을 저희가 은퇴하신 분들을 전북에서 30명을 직접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전북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1년에 70개씩 멘토링을 하면서 같이 근무하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 받은 기업들이 평균 생산성 향상률이 보통 35%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업이 굉장히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고 전북의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한옥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는 정말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 행사뿐만 아니라 문화 공연도 많이 접할 수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전국에서 무형문화재가 경기도 서울 다음에 절대적인 숫자로 세 번째로 많을 만큼 문화적 자산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 국악 또 이런 공연들이 버스킷 공연으로 곳곳에서 이어지고요. 또 우리나라의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기간 동안에 또 다양한 무형유산들의 공연을 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저희가 행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발효식품 국제 엑스포 여기에도 약 30개국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같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식 문화의 가장 본고장인 이 전북의 그런 모습을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대회는 전북과 중앙정부인 재외동포청이 함께 이제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할 분담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주최자는 재외동포청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 소프트웨어, 특히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한인 비즈니스맨들이 다양한 네트워킹하는 회의들이 진행되는데 이런 회의들은 재외동포청이 이 준비를 주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 외에도 동포청이 준비한 행사 이후에 스타트업 창업 대전도 그 기간에 같이 열고요. 국제 드론 산업, 드론 축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올 초에 CES, 라스베가스에 열린 CES에서 저희 전주가 드론 축구를 창시한 곳인데 드론 축구가 가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에 보도해드렸습니다. 네, 드론 산업 박람회도 그 같은 기간에 또 열리게 됩니다. 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말고도 또 관심사가 있는 게 전북 내에서 전주와 완주 통합 논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동안 3번 불발됐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3번 불발된 것에서 많은 교훈을 찾고 이번에는 꼭 전북 발전을 위해서 통합에 좀 성공을 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관이 주도했다면 이번에는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투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 스스로가 민이 주도한 통합 시도이기 때문에 훨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 모든 결정은 완주 군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완주 군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장단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다. 그리고 통합 이후에 이 비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전도사라는 별명이 있으세요?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네, 제가 취임한 이후로 모든 건배사를 전성기로 합니다. 전성기? 전북에 와서 성공할 기업들을 위하여. 전성기를 외치다 보니까 기업 전도사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무원 2,800명이 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2,800개를 1대1로 마크를 해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영향에 관해서 환경 문제의 단속도 저희가 사전 예고제로 바꾸었고 세무조사도 시기 선택을 기업에게 맡겨서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1등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기업들에게 입소문이 난 것 같고요. 저희가 과거 10년 동안 약 15조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최근 2년간 약 13조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아서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용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하늘이 어두웠는데요. 내일 내륙에서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또 낮 동안 전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고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날이 따뜻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오늘보다도 아침 공기가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겉옷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너울도 유입되는 만큼 해안가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가 내린 뒤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건조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피부뿐 아니라 코 속도 건조해지면서 코피가 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보통은 지혈이 잘 되고 코 속을 촉촉하게 하면 증상이 나아집니다. 하지만 코피가 잘 멎지 않고 특히 코피가 목 뒤로 넘어간다면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가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코피가 났을 때 고개를 뒤로 젖히면 피가 폐로 넘어가서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개를 숙인 상태로 콧방울 부분을 지그시 압박하는 게 좋고요. 이마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는 것도 지혈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